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로는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주요 작업 및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컴퓨터 비전이 발전하게 된 양력, 그리고 신경망을 구성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이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이미지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픽셀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콘텐츠 인식 측면에서 여기서는 픽셀로부터 유의미한 의미론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먼저 이미지 분류라고도 불리는 이 객체 분류는 이렇게 사전 정의된 집합의 이미지에 적절한 레이블이나 클래스를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여러 이미지들을 본 다음에 사람 또는 차라는 레이블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식별은 객체 분류와는 약간 다른데요. 객체 식별은 클래스의 이런 특정 인스턴스를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앞에 객체 분류가 예를 들어서 얼굴을 포함한 이미지가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속한다는 정보를 반환한다면 이 객체 식별은 이 사람을 식별하는 얼굴 특징에 중점을 두고 이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사람의 얼굴인지를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객체 탐지와 위치 측정은 이미지 내의 특정 요소를 탐지합니다. 보통 감시 애플리케이션이나 암세포 또는 하자가 있는 부품을 탐지하는 작업에 적용이 되고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미지를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게 이런 네모난 경계상자와 같은 작은 크기의 이미지 패치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으로 객체 및 인스턴스 분할이 있는데요. 이 분할은 방금 말씀드린 탐지 기법이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래스나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속한 모든 픽셀에 레이블을 단 마스크를 반환하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각각의 객체들의 뭔가 따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객체 분할이랑 인스턴스 분할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객체 분할은 그냥 같은 차량이라는 클래스에 속하기만 하면 같은 마스크를 반환하지만 이 인스턴스 분할은 같은 클래스에 속하더라도 서로 다른 인스턴스면 다른 마스크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객체 분할은 이렇게 같은 차량 클래스에 속하면 같은 마스크를 반환하지만 인스턴스 분할은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다른 마스크를 반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 추정은 먼저 고정된 이런 객체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객체의 위치와 방향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에서 객체 위에 3차원 정보를 겹쳐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고정되지 않은 요소의 경우에는 이런 하부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추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 비전은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분석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시간적 일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미지 시퀀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서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움직임 추정은 동영상에서 특정 요소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이때 앞의 프레임, 이전 결과를 사용해서 앞으로의 인스턴스의 움직임을 예측하여서 모델링을 합니다. 이때는 움직임 연속성이라는 핵심 속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 인식이라는 것은 미리
정의해 놓은 여러 행동들의 집합에서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인식하는 건데요. 이때 방금 말씀드린 이미지 시퀀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진에서 이 인물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게 발표할 때 제스처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이런 벌레를 쫓아내기 위해 들고 있는 건지는 이제 앞에 이미지들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추적이라는 것은 방금처럼 뭔가 움직이는 요소들보다는 그 자체적인 운동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시각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포착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콘텐츠 인식 이미지 본이라는 건 이미지를 개선을 할 때 쓰이는데 예를 들면 잡음 제거나 흐릿한 부분 제거, 그리고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등의 이미지 복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그냥 전형적으로 쓰이는 그런 이미지 복원 기법이고 오른쪽이 딥러닝 기법을 사용한 건데 확실히 보시면 오른쪽 딥러닝을 이용한 기법이 더 선명하게 잘 복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면 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 이상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장면의 3차원적인 이 기하학적 구조를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에서 이 두 요소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거를 이제 다른 시점에서 본 이미지를 따로 구해서 이 두 이미지들 간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3차원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비전이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초기 컴퓨터 비전은 좀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이제 연구원들이 점점 더 복잡한 특징들을 생산해내면서 이 초기 형태의 객체 분류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이 사진처럼 PCA라는 주성분 분석이 이런 얼굴 분류 인식 문제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진 얼굴을 보고 이거를 고유 이미지로 분해를 한 다음에 미리 컴퓨터가 알고 있는 평균 이미지의 얼굴 벡터와 비교를 해서 가중치 벡터를 구한 다음에 분류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는 SIFT라는 기법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쓰이냐면 먼저 이미지에서 핵심 지점을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특징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핵심 지점을 둘러싼 작은 원 정도의 패치를 추출을 해서 또 여기서 각각에 대한 특징 벡터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의 지역 특징은 그에 대한 핵심 지점과 함께 다른 이미지에서 유사한 시각 요소를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신러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의 특징과 그에 대한 이진 레이블의 집합이 주어지면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한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서 구분하기 위한 함수를 학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이 SVM을 이용하여 구한 분리 함수라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동그라미 클래스에 들어가거나 또는 세모라는 클래스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딥러닝의 출현인데요. 50년대에 이 사진과 같이 여기서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이런 뉴런 형태를 띠는 퍼셉트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초로 신경망의 기반을 이루는 블록인 뉴런에서 착안한 개념인데 이때 당시에 XOR이라는 어떤 단순한
비선형 함수를 얘가 학습을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후에는 여기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합성급 신경망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이 신경망이 다시 화제에 오르게 됐는데 이 신경망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다른 더 큰 문제로 확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정체가 되다가 한 10년 후에 이제 점점 인터넷이랑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면서 다시 신경망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러다가 오늘날까지의 딥러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경망을 구현하는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ANN이라 불리는 인공신경망은 정보 처리, 일반적인 패턴 인식이나 새로운 패턴 탐지,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근접시키는 일에 탁월한 강력한 머신러닝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생명체에 있는 뉴런이고요. 이 모습을 본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공 뉴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값인 입력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가중치인 W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인공 뉴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입력값은 X라고 두고 가중치는 W 그리고 선택적 편향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B라고 둡니다. 여기서 가중치는 이 뉴런이 적절한 특징에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정되는 어떤 매개 변수이고 편향값은 이제 중간에 어떤 합을 구하는 절차에 그냥 사용되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응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값들을 다 더한 값에다가 B라는 선택적 편향값을 더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보통 여기서 입력과 가중치의 곱은 행렬의 계산으로 계산이 되고 입력 벡터는 보통 가로 벡터 그리고 가중치 벡터는 이렇게 세로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곱한 거에다가 선택적 편향값을 더해준 이 Z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Z라는 결과를 활성화 함수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 함수는 바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 함수에 넣고 난 다음에 결과값이 어떤 t라는 임계값보다 크면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주는데 이게 바로 컴퓨터상에서는 1이라는 정보를 반환을 하는 것이고 어떤 임계값보다 작게 되면 0을 반환합니다. 이 활성화 함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단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그리고 쌍곡 탄젠트, 그리고 정류 선형 유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계단함수가 중요한데 이거는 초기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에서 쓰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공 뉴런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챕터라서 코드를 막 어떻게 쓰는지보다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런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가중치 벡터랑 편향값을 먼저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뉴런을 통해서 입력 신호를 전달받으면 그걸 계산하는 함수도 만들어 주고요. 또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로 벡터 구조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이 밑에 여기서 입력값 3개를 랜덤으로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0 또는 1을 반환하는 퍼셉트론을 인스턴스화 해주고 이제 이것들을 코드를 돌리면 가중치 벡터 3개와 편향값이 하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산을 하는 함수에 이 값을 넣어주면 이 코드에서는 이제 1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은 단일 뉴런이었지만 이거를 이제 좀 더 복잡한 계층화된 뉴런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네트워크에서 정보는 입력 계층에서 하나 이상의 은닉 계층이라는 걸 두고 출력 계층으로 흐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진에서 이 ABC는 입력 계층이고 중간에 D, E, F, G는 은닉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H는 활성화 계층이라고도 불리는 출력 계층입니다. 그래서 보통 맨 첫 번째 계층을 입력 계층이라고 하고 마지막을 출력 계층 그리고 그 둘을 제외한 가운데 있는 게 은닉 계층인데 그래서 은닉 계층은 하나 이상 여러 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ABC를 보시면 각각의 뉴런들이 X0랑 X1이라는 입력값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뉴런이 이전 계층에서 나온 모든 값에 연결되어 있는 계층을 완전 연결 계층 또는 밀집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산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각각의 뉴런에 대해서 비슷한 연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코드를 구현을 하자면 아까 단일 뉴런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한 계층에 여러 개의 뉴런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할 수 있게 변수의 차원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먼저 입력 벡터의 크기랑 출력 벡터의 크기 그리고 은닉 계층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입력 벡터를 계층을 통해 전달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 함수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입력값이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 x1이랑 x2를 별도로 따로따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이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신경망의 두 양식을 매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을 때 적용을 합니다. 이 방식은 어떤 이미지랑 그 이미지의 실제 레이블을 포함하는 훈련 데이터셋이 준비되어 있어야 적용하자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여기서 실측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 손실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네트워크의 입력이랑 그에 대응하는 출력에 기반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클러스터링이나 압축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얘는 상호작용에 기반한 전략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비디오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이 어떤 행동이라는 관측 데이터와 그에 대한 보상을 신경망에 제공을 해주면 이걸 토대로 다음번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추정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 방법은 컴퓨터 비전에서는 많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훈련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네트워크가 예측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매개변수 업데이트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손실평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의 손실을 계산을 해서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력 벡터인 y랑 실제 값 벡터인 y true의 차이의 제곱을 이용하는 L2 손실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는 L1 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어떤 예측 확률을 이런 로그 척도로 변환하는 이진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매개 변수 값을 조정을 해서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이 손실이 최소값에 도달하는 것을 경사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현재 네트워크의 손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손실 도함수가 계산이 되면 그렇게 해서 나온 손실 경사값에 기반을 해서 이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 그러면 매개 변수는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손실값이 최소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다들 수학 시간에 배워보신 적이 있는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은 DLDW라서 가중치에 대한 도함수, 두 번째 식은 DLDB로 편향값에 대한 도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DLDX는 입력값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게 그래프에서 결과 손실을 반대 방향으로 전파하는 것이라서 이제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금 구한 미분값에 어떤 이런 입실론이라는 개수를 곱해서 매개 변수를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이 개수 입실론을 다른 말로 학습률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코드 두 개는 입력값을 입력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구현해 봤다면 이번에는 역전파랑 최적화 메소드를 같이 추가를 해서 이 신경망이 분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함수의 도함수도 이 함수에 이용이 되고요. 처음에 입력값을 받고 나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할 역전파를 위해 값을 저장해 두는 과정도 넣어두고 손실 역전파하는 함수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계층의 매개 변수의 미분값을 계산을 해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의 미분값이랑 이전 계층의 x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은 계층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함수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층에서 처음 계층까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미분값을 역전파하는 과정 또한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저장된 경사값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셋에 대한 네트워크를 훈련하고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 세트의 정확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사진과 같은 네트워크 층이 너무서 정확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처럼 되게 다소 단순한 네트워크가 되어서 좀 더 복잡한 과제를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고 세 번째는 과적합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오히려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훈련 데이터셋이 너무 작아서 이제 그 주어진 훈련 데이터셋에만 너무 과적합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훈련 데이터에는 적용이 잘 되지만 뭔가 다른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는 적용이 될 만큼 일반화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소적합은 매개 변수가 너무 적을 때 일어나고 과적합은 매개 변수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마지막으로 책 40쪽에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 세 개 중에서 컴퓨터 비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먼저 답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캐릭터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 그냥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 분야를 의미하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서로 이미지들 간의 요소들을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에 속하고 또 이미지 시퀀스를 이용해서 장면을 재구성하는 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 분야에 속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초기 퍼셉트론이 사용한 활성화 함수인데요. 아까 활성화 함수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첫 번째인 계단 함수라는 것이 초기 퍼셉트론의 핵심 요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손으로 쓴 숫자가 4인지 아닌지를 탐지하는 신경망을 훈련할 때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데 제가 여기 발표에는 넣지 않은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들으면 쉽게 아실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쓴 숫자를 보고 이게 0에서부터 9까지 어느 숫자인지를 맞히는 그런 분류기 문제인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예를 들면 0일 확률, 1일 확률부터 시작해서 9일 확률까지 총 10개의 출력값을 줍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확률값이 높은 숫자를 정답으로 낼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4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일 확률과 아닐 확률인 두 개의 값만 출력되도록 코드를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